1945년 1월 26일 프랑스 홀츠피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독일 제2산악사단 소속의 한 병사가 구호소 창문 너머로 의무병들이 부상자들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부대는 250명의 병력과 6대의 전차를 이끌고 방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불타는 전차 구축함 위에 서 있던 한 미국인 소위였습니다. 그 미국인 소위는 기관총 한 자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독일군은 70명의 유효 병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저지시켰던 무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비밀스러운 경이로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 탄생한 기술적 경이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33년에 처음 생산 라인에서 나온 단순한 미국제 기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 브라우닝 M250 구경 중기관총은 미군 무기고에서 가장 두려운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잔인하고 맹렬한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군 생존자들은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교전 중 하나를 방금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소위 오디 머피는 부상당하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불타는 M10 전차 구축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포탑에 장착된 59경 기관총을 전차 지원을 받는 전체 독일 보병 중대에 겨냥했습니다. 1시간 이상 머피 소위는 무기를 너무나 파괴적인 효과로 발사하여 독일군의 공격은 단순히 붕괴되었습니다. 1945년 6월 2일에 알렉산더 패치 중장이 수여한 공식 명예 훈장 표창문은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머피 소위는 공격하던 병력에게 약 50명의 사상자를 입혔습니다. 59경 탄환이 주는 상처는 독일 의료진에게 암울하게도 익숙해졌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소총탄 상처와 달리 59경 발사체는 치명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막대한 운동 에너지 전달은 사지피격 시 종종 절단으로 이어짐을 의미했습니다. 몸통 피격은 거의 항상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선 근처의 독일 야전 병원들은 상처의 특성으로 59경 사상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위로를 제공하고 환자를 이송을 위해 안정화하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야전 병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적 영향은 직접적인 사상자를 넘어섰습니다. 지속적인 59경 사격을 받은 독일 부대들은 심리적 사상자를 겪었습니다. 또한 전투 소진과 부대 응집력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재래식 소화기 사격에 직면한 부대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군의관들은 반복적인 59경 공격을 받은 병사들을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부상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스트레스와 전투 피로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다음번 총알 세례가 엄폐로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이 기술보다 생존을 결정한다는 지식은 무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홀츠피어에서의 작전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노르망디 해변부터 아르덴의 얼어붙은 숲까지, 북아프리카 사막부터 라이히 상공까지. 독일 병사들은 독특한 소리를 인식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M2 브라우닝 기관총은 분당 450발에서 575발을 발사하며 깊고 리듬감 있는 천둥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각각의 거대한 59경 탄환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장갑을 뚫고 콘크리트를 찢으며 사람의 몸을 알아볼 수 없는 잔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공포로의 변화는 3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산업력의 수치는 생산 통계로 기록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무기를 직면하고 살아남아 증언한 독일 병사들의 경험으로 쓰일 참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현대전쟁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산산조각내고 미국 군사 교리의 심오한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가장 정교한 중기관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가장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승무원 조작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증오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9월 6일 슈투트가르트 상공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388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들이 그 도시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주간 공습에서 독일의 산업 중심지로 접근했습니다. 루프트와페 전투기 부대들은 요격을 위해 긴급 출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2년간의 전투에서 수십 대의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포케불프 190 항공기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각 항공기는 4개의 20mm 기관포와 2개의 13mm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위에서 전방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중폭격기를 요격하는 표준 교리였습니다. 800m 거리에서 그들은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기관포가 전둥처럼 울리고 포탄이 선두 폭격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공중전 이해를 영원히 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격기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것은 손상된 항공기의 연기가 아니라 총구 화염이었습니다. 각 B-17 폭격기는 13정의 브라우닝 M2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36대의 폭격기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편대는 468정의 중기관총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총은 59경 브라우닝 기관총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1830m까지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편대의 통합 방어 화력은 분당 6,000발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어떤 전투기도 안전하게 뚫을 수 없는 강철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59경 탄환이 날개, 엔진 카울링, 조종석 덮개를 찢을 때 항공기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중단하고 연기와 유압유를 흘리며 급강하하여 이탈했습니다. 이 공습은 루프트와페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45대의 B-17 폭격기가 손실되었지만 독일 전투기 손실은 경험 많은 조종사를 더 이상 대체할 수 없는 부대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철학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폭격기 방어 문제를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화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각 B-17지 폭격기는 5,000에서 7,000발의 59경 탄약을 실었습니다. 이는 13개의 포탑 위치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승무원은 규정 이상의 추가 탄약을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루프트와페 조종사들은 20mm와 30mm 기관포를 존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폭격기를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접촉 시 폭발하는 고폭탄을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미국의 59경 탄환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1.27cm 지름의 거대한 발사체는 45.8g의 무게였습니다. 이는 초당 884m로 날아갔으며 16,200줄의 총구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닿는 모든 것에 단순히 구멍을 뚫었습니다. 날개, 엔진, 연료 탱크, 조종사 등 모든 것을 말입니다. 1943년 10월이 되자 루프트와페 전투기 부대들은 진정한 위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93기 격추의 에이스였던 오버로이테난트 힌리히 보름헬라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 폭격기 편대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강철 폭풍을 뚫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5발 중 1발꼴로 예광탄을 볼 수 있지만 보이는 예광탄 한 발당 보이지 않는 내 발의 총알이 더 날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효 기관포 사정거리에 접근하면 이미 그들의 살상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술을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정면 공격을 시도하고 위에서 급강하하며 아래에서 상승하고 측면에서 공격했습니다. 어떤 것도 꾸준히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군 사수들은 중첩되는 사격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접근하면 기수총과 상부 포탑이 교전했습니다. 뒤에서 접근하면 후미총과 구형 포탑이 교전했습니다. 측면에서 접근하면 허리총들이 교전했습니다. 위나 아래에서 접근하면 구형 포탑과
상부 포탑이 교전했습니다. 안전한 접근 방식은 없었습니다. 미국 육군 항공대는 18대에서 21대의 항공기로 전투 상자 편대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3차원 공간에 배치되어 방어 화력의 중첩 영역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화력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성이었습니다. 메서슈미트 109 또는 포케불프 190을 조종하는 독일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기관포가 고장이 잦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고고도의 차가운 공기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독일 MG-131 13mm 기관총은 더 나았지만 여전히 세심한 정비가 필요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고장 나곤 했습니다. 반면 미국 브라우닝 M2는 그저 작동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발사되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 섭씨의 온도 범위에서 작동했습니다. 독일 기관포 사격을 맞은 후에도 기능했습니다. 지속적인 사격으로 총신이 붉게 달아올라도 계속 사격했습니다. 미국 정비 승무원들은 과열된 총신을 몇 시간만이 아니라 몇 분 만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은 한 발도 놓치지 않고 다시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라이히 상공에서 폭격기 요격 임무를 수행한 J-88 조종사 릴탄트 볼프강 피셔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전후 루프트바페 브리핑에서 증언을 남겼습니다. 1946년 3월에 기록된 그의 말은 독일 항공 승무원들 사이에서 커지는 인식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미국 폭격기 편대를 디 플리겐덴 페스퉁겐, 즉 나는 요새들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한 요새로 만든 것은 장갑이나 편대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격을 멈추지 않고 고장나지 않으며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던 59경 기관총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조종사들을 미군 전투기가 아니라 폭격기의 방어 사격 때문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기 분쇄기 안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상전은 다른 세부 사항으로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오베르스트 한스 폰 루크는 연합군 침공에 맞서 방어하는 21번째 판저사단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폰 루크는 평범한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 알라메인에서 싸웠고 기사 철십자 훈장을 받았으며 나중에 그의 호평받는 회고록 판저 지휘관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사단은 지속적인 지상 전투에서 미군을 만난 첫 번째 독일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폰 루크가 발견한 것은 미군 교리가 59경 기관총을 사실상 모든 전투 차량에 배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프는 기관총을 장착했고 트럭도 장착했습니다. 하프트랙도 장착했고 전차는 포탑 지붕에 장착했습니다. 전차 구축함도 장착했으며 심지어 보급 차량들도 호송대 보호를 위해 기관총을 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독일군이 결코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병력 구조에 걸쳐 보편적인 중기관총 엄호였습니다. 폰 룩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전술적 의미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훈련과 전술 교리가 미국의 물량적 우위를 극복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우월한 전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고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59경 기관총은 모든 차량과 모든 진지에 배치되어 끊임없이 발사되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기동 시도라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사격을 불러왔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은 육체적인 사상자만큼이나 파괴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기관총을 중심으로 보병 교리를 구축했습니다. MG-34와 그 후속작인 MG-42는 뛰어난 무기였습니다. MG-42는 1분당 1200발을 발사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특유의 발사음을 듣고 이 기관총에 히틀러의 전기톱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독일 분대는 기관총 한 정당 1800발을 휴대했습니다. 이들은 총기 승무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술을 조직했습니다. 아이나이트 기관총과 다목적 기관총으로 불린 이 개념은 전술적으로 견고했기 때문에 나중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군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미국 59경 기관총의 운용 규모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를 통해 진격하는 단 하나의 미군 기갑사단은 수백 정의 59경 기관총을 차량에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보급 수송대는 기록된 교차 사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한 차량은 오른쪽으로 사격하고 다음 차량은 왼쪽으로 사격하여 양측면을 모두 엄호했습니다. 이는 독일군의 매복 공격을 분쇄했습니다. 이 전술은 근거리에서 미군 기갑 부대를 공격하려던 판저파우스트 팀에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군 기갑 종대는 그들이 화력 정찰이라고 부르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신중하게 전진하며 적이 위치를 드러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미군 부대는 의심스러운 모든 장소에 59경 기관총을 지속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숲 가장자리, 농장 건물, 돌담, 그리고 울타리 등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화력은 숨겨진 독일군 진지를 제압하거나 그들의 위치를 드러내는 방역을 유발했습니다. 로만 제리모이치 저 노르망디에서 로렌까지의 전차 전술을 포함한 주요 자료에 광범위하게 기록된 이 전술은 독일군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동부전선의 독일 보병 참전 용사들은 소련군과의 산업전쟁에서 최악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미군의 화력 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전투에서 살아남아 포로가 된 독일 분대장들은 미 육군 역사 부서 파일에 보존된 신문에서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인해 전술과 포병 포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을 상대로는 결코 멈추지 않는 기관총 사격을 마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모든 것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을 엎드리게 하기 위해 발사했습니다. 또한 독일군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무제한의 탄약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군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사했습니다. 비감옥에서 미군과 싸운 지 2주 후 병사들은 낮 동안 은폐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이었습니다. 움직임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M16 다연장 기관총 장갑차는 미군의 화력 철학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대공 방어를 위해 설계된 동력 포탑에 59경 기관총 여러 정을 장착한 방외도 차량이었습니다. 총 발사 속도는 1분당 2200발에 달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이 차량을 고기 다지는 기계 또는 군중 제거기라고 불렀습니다. 1944년 12월 473 대공 포병 대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M16 방외도 대공포의 주 임무는 종종 보조 임무가 되었습니다. 대신 지상군을 상대로 사용되었습니다. 1944년 말까지 서유럽 상공에서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는 거의 패배했습니다. 미군 대공부대는 지상 지원 작전을 위해 임무가 변경되었습니다. M16은 독일 보병과 경차량에 대해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 독일군이 서부 전선에서 마지막 대규모 공세를 펼쳤던 벌지 전투에서 M16 부대는 수많은 독일 보병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이는 네 정의 총기를 공격 대형에 걸쳐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군 보급 수송대를 매복하려던 독일군의 경험은 59경 기관총이 왜 그렇게 미움받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수송대 매복을 위한 독일군 교리는 선두 차량을 통과시킨 다음 행렬 중간의 차량들을 파괴하여 도로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갇힌 수송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술은 전쟁 초기에 영국군과 소련군의 보급선에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미군 수송대를 상대로 이 전술은 치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미군 수송대 교리는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차량들을 행렬 전체에 걸쳐 간격을 두고 배치했습니다. 매복 공격이 시작되면 미군 차량들은 즉시 59경 기관총으로 방역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차량들은 매복 위치의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 기동했습니다. 방역 화력의 양은 너무나 강력하여 독일군 매복팀은 자신들이 공격한 수송대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자주 입었습니다.
프랑스 전투 중 수송대 매복에 참여했던 독일 소대장들은 전후 신문에서 독일군 전술의 진화와 궁극적인 실패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매복 공격에서 독일군은 기관총과 판저 파우스트를 든 보병들을 도로를 따라 배치했습니다. 미군 수송대는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한 차량들을 전체에 걸쳐 분산 배치했습니다. 수송대에서 쏟아지는 반격 화력은 엄청났습니다. 독일군 부대는 고립된 차량만 매복하고 수송대는 결코 매복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차량은 드물었습니다. 미군은 독일군이 자신들의 수송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동했습니다. 미군 수송대가 사용했던 교차 사격 방식은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차량들은 오른쪽 측면으로 사격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량들은 왼쪽으로 사격했습니다. 이는 도로 양쪽을 동시에 엄호하는 교차 사격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한쪽에서 매복을 시도하는 독일군은 수송대의 그쪽뿐만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사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폐물을 관통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무제한의 탄약을 가진 무기로 여러 방향에서 사격을 받는 심리적 효과는 성공적인 매복 공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 보급 부대들은 59경 기관총이 그들의 주된 방어 수단임을 이해했습니다. 운전자와 보조 운전자들은 이 무기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탄약은 공식 할당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으로 적재되었습니다. 수송대 지휘관들은 의심스러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교전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1944년 중반에서 후반까지 독일군은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격에 대응할 충분한 지상 전투력을 가진 지역에서 미군 보급선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전술 상황을 넘어 전략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프랑스와 나중에는 독일 본토의 독일군은 미군의 보급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부대는 탄약, 연료, 식량, 그리고 장비의 정기적인 재보급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전술 계획이 필요할 때 화력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독일군의 계획은 만성적인 탄약 부족, 연료 부족, 그리고 어떤 보급품이 도착하더라도 늦게 그리고 불충분한 양으로 도착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59경 기관총은 미군 보급 우위의 원인이자 동시의 증상이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미군 산업이 엄청난 양의 탄약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일단 보급된 탄약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신뢰성 덕분에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밤에 전장을 가로질러 뻗어나가는 미군 예광탄 사격을 지켜보던 독일 병사들은 단순히 탄약 소모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적할 수 없는 산업 역량의 가시적인 증거를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중에서의 공포는 59경 기관총에 대한 독일군의 두려움에 또 다른 차원을 더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이 저그라는 별명을 붙인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 전투기는 날개에 8정의 브라우닝 M2 기관총을 장착했습니다. 이는 단 한 대의 전투기가 지상 공격 임무 동안 1분당 4,400발의 총 화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지상군은 P-47의 독특한 형태와 죽음에 앞서 들리는 소리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4대의 P-47 편대가 지상 공격을 할 경우 32정의 59경 기관총이 목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항공기는 고속으로 낮은 고도에서 접근했으며 종종 최소한의 경고만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600에서 800m 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진지, 차량, 그리고 병력 집결지에 걸쳐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 효과를 아무것도 온전하게 남기지 않는 수평적인 금속성 폭우로 묘사했습니다. 1944년 8월 노르망디 퇴각 중 여러 차례의 지상 공격에서 살아남은 독일 보급 상사들은 신문에서 미군 공군력에 맞서 독일 지상군이 느꼈던 무력감을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은 먼저 엔진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사격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총알은 도로, 차량, 그리고 병사들을 동시에 강타했습니다. 효과적인 엄폐물은 없었습니다. 돌담은 부서졌고 나무는 잘려 나갔습니다. 금속은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한순간 트럭 뒤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트럭이 사라지고 금속 조각과 불만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항공기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차량을 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차량과 승무원 모두를 잃는 것보다 차량만 잃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P-47은 미군 조종사들이 무장 정찰 임무라고 불렀던 작전에서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특정 목표물을 노리기보다는 편대들은 할당된 구역을 순찰하며 기회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낮 동안 움직이는 모든 독일군 차량은 공격 위험에 처했습니다. 병력 종대, 보급 수송대 또는 모든 포병 진지가 대상이었습니다. 59경 기관총들은 조종사들에게 단 한 번의 출격 동안 여러 목표물과 교전할 충분한 탄약을 제공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수송대를 지상 공격하고 고도로 상승한 다음 독일 전차 소대를 발견하고 급강하하여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귀환 비행 중에는 교차로를 지상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탄약 용량은 총 한 정당 약 425발이었습니다. 이는 총 3,400발을 의미했으며 지속적인 전투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주로 야간과 악천 후에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응은 작전 속도와 병참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동하는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야 할 보급품이 며칠이 필요했습니다. 증원군은 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1944년 중반까지 루프트와페가 미군 항공 우위를 다툴 수 없다는 사실은 독일 지상군이 공중 공격의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작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을 전달하는 주요 무기는 59경 기관총이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59경 사격과 공중에서 발사되는 59경 사격의 결합은 전반적인 제압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부대는 기총 소사 공격 때문에 낮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미 지상군이 차량에 장착된 59경으로 도로와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화력 정찰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방역을 위해 병력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 교리는 식별된 모든 독일 대형을 즉시 모든 가용 화력으로 교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무기를 동원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격할 수 있는 59경 기관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전투 효율성을 무너뜨린 현실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나 경이로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압도적인 수량으로 배치되고 아낌없이 사용된 상대의 기본 중기관총을 상대해야 하는 누적된 부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군사적 대응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독일의 전술 교리, 독일의 훈련, 독일의 투지,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이 독일군보다 더 빠르게 전장 어느 지점에도 우월한 화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단순한 수학적 현실이었습니다. 미군 진지를 공격하는 독일 보병 대대는 59경에서 159경 기관총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관총은 계속해서 사격했으며 수천 발의 탄약을 공급받았습니다. 독일 교리는 탄약 절약을 위해 신중한 사격 규율을 요구했습니다. 미군 교리는 적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화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이 충돌했을 때 미군의 물량 우위는 결정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시가전은 59경의 또 다른 효과적인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미군은 프랑스 마을과 독일 도시를 지나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59경은 건물 내 적진을 제압하고 요새화된 구조물을 파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거대한 발사체는 일반적인 유럽식 건축물에 여러 벽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소총, 사격과 기관총 사격을 막아낼 수 있는 석조 벽돌도 59경 탄환 앞에서는 거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군 전차 지휘관들은 시가지로 진입하기 전에 포탑에 장착된 59경을 사용하는 법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들은 상층 창문과 옥상 진지를 제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했지만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전차는 길모퉁이에서 멈췄습니다. 지휘관은 59경을 건물 외벽을 가로질러 조준하며 잠재적인 모든 위치를 향해 계속해서 사격했습니다. 지속적인 사격은 독일 수비군이 엄폐하도록 만들었고 보병이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차는 이어서 전진하여 다음 교차로에서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독일 판처 부대는 개활지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근거리에서 장갑차와 교전할 수 있는 시가전 환경에서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59경 제압 사격이 통합된 미군의 연합 전투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처파우스트 사수는 자신의 무기를 조준하고 발사하기 위해 몸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미군 교리는 의심되는 모든 위치에 59경을 계속해서 사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미군이 적절한 연합 전투 전술을 사용한 상황에서 판처파우스트의 성공적인 공격을 드물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라인란트에서 미군과 싸웠던 독일 중대장들은 전후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미군 전술에 맞서 시가전에서 효과적인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보병은 좋은 사격을 확보할 수 있는 상층부 방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미군 전차는 접근하여 59경 사격과 전차 주포로 건물들을 파괴했습니다. 59경 탄환은 벽과 천장을 관통했습니다. 병사들은 가구나 내부 벽 뒤에 엄폐했지만 총알은 어쨌든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군이 화력을 집중하기 전에 진지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지를 포기하는 것은 땅을 잃는 것을 의미했고 더 이상 잃을 땅은 없었습니다. 무제한적인 59경 탄약을 가진 적을 상대로 시가전에서 싸우는 심리적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벽과 건물이 은폐는 제공하지만 59경 사격에 대한 방호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단단한 물체 뒤에 피난처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59경 탄환이 1m 두께의 돌벽을 뚫고 여러 방을 통과하는 것을 보는 것은 피난처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심리적 위안을 파괴했습니다. 병사들은 숨어 있을 때조차 노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적절한 엄폐물로 보호받을 때조차 취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침식은 누적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한 번의 교전에서 살아남고 또 다른 교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59경 사격이 안전해야 할 엄폐물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어떤 진지도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지속적인 사격으로 어떤 방어 진지라도 파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것이 전투 효율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대들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도 진지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미군의 화력이 결국 그 진지들을 유지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미군 화력 교리의 완전한 우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군은 용기와 기술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미군에 맞서 종종 국지적인 전술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단순히 화력을 집중하여 독일 진지를 폐허로 만들 수 있을 때 전술적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59경 기관총은 이러한 화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표물과도 교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량으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격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 지휘관들이 사격을 아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탄약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과 정밀함보다 제압과 파괴를 중시하는 교리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독일 전차 승무원들은 다른 이유로 59경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M2 기관총은 독일 중전차와 중형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학 장비를 손상시키고
외부 적재물을 무력화하며 동반 보병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59경이 전투 거리에서 많은 독일 장갑차의 더 얇은 측면 및 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군 M10 전차 구축차는 포탑 후면에 59경 M2HB 기관총을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대공 방어와 근접 보병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탄약 소모에 대한 통계 분석은 M12 철갑탄보다 고폭탄을 훨씬 더 많이 발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병 지원 역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59경은 승무원들이 근접 전투에서 정리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독일 판처 부대는 미군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탈출하기 전에 동반하는 전차 구축차나 보병 지원 차량의 59경 사격에 쓰러지곤 했습니다. 야간 전투는 59경과 관련된 또 다른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미군 탄약은 예광탄 1발당 일반탄 4발의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적에게 보이는 모든 5째 59경 총알이 발사 궤적을 표시하는 빛나는 예광탄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밤에 미군 59경 사격을 지켜보는 독일 병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휘어지는 예광탄 궤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추적할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빛의 줄기였습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속도와 힘으로 도착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지대했습니다. 병사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광탄이 자신들의 진지에 집중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예광탄 한 발마다 4발의 추가 탄환이 같은 경로를 따라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웅크리거나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소용없었습니다. 병사가 예광탄을 보는 순간 이미 총알이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들은 예광탄을 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신병들은 치명적인 빛의 쇼에 매료되어 예광탄에만 집중하곤 했습니다. 종종 사격이 그들을 찾을 때까지 개활지에서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야간 화력 정찰은 의심되는 진지 전반에 걸쳐 예광탄이 장전된 59경 사격의 흐름을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각적 효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 구역이 교차하는 예광탄 줄기로 환하게 밝혀지곤 했습니다. 사격 소음은 시각적 충격과 결합되어 독일 병사들이 지옥 같다고 묘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944년 10월 아르칸 근처에서 붙잡힌 독일 보병 분대장들은 신문에서 그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밤에는 그들이 당신을 볼 수 없을 때조차 그들이 사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움직임,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사격합니다. 예광탄은 죽음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주고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격의 흐름을 지켜보고 모든 예광탄 뒤에는 4발의 총알이 더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총 한 자루가 10초 동안 사격하면 50발이 당신에게 날아오고 그중 오직 10발만이 예광탄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당신은 10개의 빗줄기를 보고 40발의 탄환이 더 공중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총 한 자루가 아니라 5자루 또는 10자루의 총이 사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의 수학적 현실은 섬뜩합니다. 당신은 기술이나 용기로 그 정도의 화력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운으로만 살아남습니다. 독일군은 자신들만의 예광탄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격 규율 교리 때문에 예광탄은 아껴서 사용되었습니다. 독일 기관총 승무원은 조준점을 확인하기 위해 예광탄으로 한 번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더 비싼 예광탄을 절약하기 위해 일반탄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군 승무원은 혼합된 탄띠를 계속해서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야간의 미군 화력의 시각적 효과는 독일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무기가 더 높은 발사 속도를 가졌을 때조차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우위는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사격을 관찰하고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광탄이 목표물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수는 이를 보고 즉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방역 사격은 관찰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예광탄을 적게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군 부대는 사격 효과에 대한 더 나은 실시간 피드백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군은 화력을 독일군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예광탄 사용에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대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59경 총포 사격이 압도적으로 되기 전에 미군 진지에 접근하기 위해 장갑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군 포병과 항공 지원은 더 먼 거리에서 독일 장갑차와 교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일군이 59경 총포 사격이 가장 효과적인 정확한 거리에서 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관측이 제한되는 밤과 악천 후에 이동하며 침투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보급 체계는 59경 총포 탄약이 항상 보급됨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미군 교리는 목표물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의심되는 진지에 발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1944년 7월 25일 코브라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 미군의 돌파는 생로 근처 독일 진지에 투하된 3,300톤의 폭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폭탄은 1,800대의 중폭격기가 투하했습니다. 프리츠바인 소장은 이 부문 방어를 맡았던 독일 엘리트 부대 중 하나인 판저 사단을 지휘했습니다. 전쟁 후 바인 장군은 미합 중국 육군 역사과를 위해 방대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 작전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미군 화력에 대한 그의 평가는 냉정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단이 생로 지역에서 퇴각할 때까지 괴멸되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주로 폭격이나 포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대신 끊임없는 소화기 사격의 누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격은 그의 병력이 효과적으로 기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모든 차량에 장착된 미군의 59경 기관총은 그의 병사들이 즉시 교전당하지 않고서는 미군 진격에 대응하여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미군이 현대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월한 훈련이나 전술을 요구하지 않고도 우월한 화력을 투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인 장군은 1944년 7월 20일에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벌지 전투의 격전에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945년 4월에 항복했습니다. 그의 전우저술은 미군의 전투 방식에 대한 독일군의 관점을 이해하는 주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59경 기관총이 최소한의 전문 훈련을 받은 병사들에 의해 운용된다고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양의 탄약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 기관총은 독일군이 더 정교한 무기와 더 잘 훈련된 병력으로도 맞설 수 없는 화력의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 1944년 겨울은 벌지 전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서부 전선에서 독일의 마지막 주요 공세였습니다. 독일군은 완전한 전술적 기습과 초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독일 장갑차가 뇌즈강까지 돌파하여 연합군을 분할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미군의 보급 체계가 다시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와 함께 59경 기관총도 그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 부대들은 표준적인 탄약과 장비들을 싣고 아르덴 지역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임시방어 진지조차도 독일군 공격에 대해 파괴적인 양의 59경 총포 사격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전투는 미군의 물량 우위를 유리하게 만든 바로 그런 소모전으로 변모했습니다. 바스토뉴에서 포위된 미군은 59경 기관총을 사용하여 독일 보병 공격에 대해 파괴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총들은 영하의 온도, 진흙, 눈, 그리고 지속된 전투의 전반적인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독일군은 벌지 공세 계획에서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악천후가 미군 공군력을 무력화하고 미군의 화력 우위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날씨는 처음에는 항공작전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기획자들은 지상에 장착된 59경 기관총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군의 보급 체계가 독일군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탄약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했습니다. 뒤르팔람 트루프 알프레드 슐레 장군은 1944년 11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제1공수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제1군이 라인강을 건너는 베리터블 작전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슐레 장군은 점점 더 제한된 자원과 감소하는 병력의 질로 연합군의 공세에 맞서 방어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인 장군의 분석처럼 그의 전후 분석 또한 미군 화력에 누적된 심리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슐레 장군은 1945년 초에 독일 병사들이 멀리서 들리는 미군 59경 총포 사격 소리를 알아듣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진지라도 이 무기들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라도 즉시 사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군에게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그가 방어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세작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최종 연합군의 공세 전에 라인강을 성공적으로 건너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상자를 주로 퇴각 중 미군 중기관총 사격으로 인한 끊임없는 소모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에밋 브라우닝의 기술 사양은 그 효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무기는 삼각대 없이 84파운드였습니다. M3 삼각대 마운트와 함께 사용하면 128파운드였습니다. 이것은 무겁지만 병사들이 운용하는 무기로는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830m의 유효 사거리는 독일 소총과 경기관총의 사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분당 450발에서 575발 사이의 발사 속도는 독일 MG-42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독일군 병력이 탄약이 제한적일 때는 더 빠른 발사 속도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M2에 의해 발사되는 59경 브라우닝 기관총 탄약은 광범위한 목표물에 효과적인 사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준 M33 볼 라운드는 초당 2910 피트의 총구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철갑탄 변형은 500m 거리에서 19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M8 API 철갑 소위탄은 500m에서 16mm를 관통했습니다. 또한 관통 시 연료나 탄약을 발화시켰습니다. 예광탄 요소가 있는 M20 API 변형은 같은 거리에서 21mm를 관통했습니다. 이것은 59경 총포가 티거 또는 판터 전차의 전면 장갑을 격파할 수는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프트랙과 장갑차, 그리고 많은 독일 장갑 차량의 측면 및 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기관총은 트럭 엔진을 파괴하고 연료 탱크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병을 무력화시키고 보병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역 사격이 비효율적인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M2의 신뢰성은 그 설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존 브라우닝은 1917년 7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수랭식 59경 기관총 AM1921은 순행 재킷을 포함하여 121파운드였습니다. 이것은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동 전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1933년에 채택된 공랭식 M2 버전은 수랭 시스템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였습니다. 이 무기의 기본 작동 원리는 간단하고 견고하며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AC 스파크 플러그, 프리기데어, 가이드 램프, 그리고 콜트를 포함한 미국 제조업체들은 전쟁 기간 동안 거의 200만 정의 모든 모델 59경 기관총을 생산했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사격을 지속할 수 있는 중포신 버전인 MEHB의 생산량은 약 35만 대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종과 전장을 합한 총계였습니다. 이러한 생산 규모는 미군이 교체 무기나 예비 부품이 부족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군은 그들이 무엇에 직면했는지 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무기는
여러 면에서 더 정교했습니다. MG34와 MG42는 분대 자동 화기의 역할에 더 적합했습니다. 독일의 13mm MG131 항공기관총은 분당 900발이 더 높은 발사 속도를 가졌습니다. 독일의 20mm 및 30mm 항공기관포는 어떤 기관총보다 발당 파괴력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물량 우위 앞에서는 정교함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군은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히 좋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양으로 그것을 생산했습니다. 모든 미군 폭격기는 13정의 M1을 탑재했습니다. P-47 썬더볼트와 같은 모든 전투기는 8정의 M1을 탑재했습니다. 모든 미군 전투 차량은 적어도 한 정을 탑재했습니다. 미군 보병 중대들은 자체적인 59경 중기관총 분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대공포 부대는 M16 쿼드 마운트를 지상 전투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모든 곳에 있었고 항상 사용 가능했으며 항상 충분한 탄약이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항상 작동했습니다. 독일군에 대한 심리적 영향은 누적적이며 파괴적이었습니다. 개별 병사들은 59경 총포 사격과의 교전에서 생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대들은 미군 화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몇 달간의 전투에 걸쳐 끊임없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어떤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기로 언제든지 어떤 목표물에든 압도적인 화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사상자와 장비 손실만큼이나 확실히 독일군의 전투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이것은 독일 병사들의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싸웠던 베테랑 병사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부 전선에서 소련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전쟁 접근 방식에는 유난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인파와 포병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전술적 우수성과 협동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단순히 압도적인 물량 자원을 배치하고 저항이 무너질 때까지 사격했습니다. 독일 장교들은 병사들이 미군 59경 총포 사격에 직면할 것을 알았을 때 공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보병은 낮에 기동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독일 차량은 전진하지 않고 엄폐물에 모여 있었습니다. 전술적 주도권은 영구적으로 미국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월한 전술이나 더 나은 훈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제한의 탄약과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교리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59경 기관총에 대해 표출한 증오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대량 생산에 직면한 장인들의 분노였습니다. 숙련된 전사들이 산업 전쟁에 맞서는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59경 기관총은 독일인들이 낯설게 여겼던 미국식 전쟁의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무심한 탄약 소모가 그러했습니다. 우월한 기술보다는 물량 우위에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포획하거나 우회하기보다는 파괴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유럽식 병사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업 강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명 손실보다 물량 소모가 더 저렴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또한 전술적 우아함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쟁 이후 독일 군사 역사가들과 전직 장교들은 일관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의 59경 기관총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정교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빨리 발사되거나 가장 정확하거나 가장 가볍거나 가장 다재다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신뢰성과 보편성, 그리고 압도적인 병참 지원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무기 자체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독일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59경 기관총을 수백만 정 생산했습니다. 또한 수십억 발의 탄약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대가로
물량 소모를 받아들이는 교리에 따라 운용했습니다. M2 브라우닝의 유산은 그것의 지속적인 복무 기간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시작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 군대와 전 세계 군대에서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그것에 맞섰던 모든 무기 체계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미국의 분쟁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러한 긴 수명은 설계의 근본적인 견고함을 반영합니다. 또한 그것이 구현하는 미국 군사 철학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더 넓은 전략적 의미는 나중에야 명확해졌습니다. 독일의 군사 계획은 우수한 훈련과 전술적 우수성이 미국의 수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은 치명적으로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59경 기관총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도적인 양으로 생산되고 제한 없이 공급되는 적절한 무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수량으로 생산되고 아껴서 공급되는 정교한 무기를 능가했습니다. 우월한 전술로 소련 전차를 물리쳤던 독일 전차 지휘관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정의 59경 기관총을 포함하는 미군 연합 무기팀을 상대로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MG-42의 전술적 복잡성에 숙달했던 독일 보병은 무의미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군이 59경 기관총의 지속적인 사격으로 방어 진지를 단순히 포화시킬 수 있을 때 그들의 전문 지식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립 공군에 맞서 기술을 연마했던 독일 조종사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정확도보다 활용량을 중시하는 폭격기 편대의 방어 사격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교훈은 보편적이었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산업전쟁에서는 더 높은 물량 소모를 유지할 수 있는 측이 승리합니다. 전술적 기술 격차와는 상관없습니다. 독일군은 대량 생산 전쟁에 장인의 접근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압도적인 힘을 요구할 때 그들은 효율성에 최적화했습니다. 상대방이 탄약을 자유롭게 소모할 여유가 있을 때 그들은 탄약을 아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스디슨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명확합니다. 현대 산업 전쟁은 전술적 탁월함이나 우수한 훈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물량 소모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상합니다. M2 브라우닝 59경 기관총은 그 교훈의 상징이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숙련된 기술, 교리, 그리고 결단력을 전장에 가져왔습니다. 미국군은 하나의 산업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저항을 수학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양의 중기관총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 접근 방식이 충돌했을 때 결과는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